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92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일단 그 기출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그래서 압축을 다 푼 상태고요. 그래서 92의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파일을 클릭을 해서 이걸 또 설치를 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 EXE 요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요걸 누르세요. 예. 더블 클릭하시고 이해하시고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일단 입력을 하시는데, 일단 92회 같은 경우도 샘플 수험번호가 2하고 1, 7개입니다. 그래서 2,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름은 뭐 여러분들 이름 치시면 되고 저는 제 이름 치면 되고요. 그리고 수험번호는 모의 수험번호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부여받은 실제 수험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민영 이렇게 전 치고요. 설치할게요. 자, 설치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92회 전산세무에게 자격시험 해가지고 일단 뭐 화면이 하나 나타나죠. 문제 유형은 A형, B형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저는 편의상 A형을 할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문제 유형을 찍으셔야 됩니다. 문제지에 A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B형을 찍거나 아니면 반대로 문제지에 B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A형을 찍으면 안 돼요. 객관식 문제 배열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10점 정도는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인데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감독관이 확인 번호를 게시를 할 거예요. 뭐 칠판에 적어주든 불러주든 어떻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 확인 번호 입력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냥 문제지를 받아가지고 푸는 시험의 경우는 감독관이 일일이 다 사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감독관이 확인했다는 거를. 근데 이제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확인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감독관 확인 번호가 92회의 경우는 1356이죠. 예,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면은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로그인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 화면이 나타나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실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론을 푸셔야 돼요. 왜? 이론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찍으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론의 경우는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술형 문제만 잘 풀어도 대략적으로 어느 이상의 점수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실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산에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인 비중을 따져가지고 실기부터 먼저 좀 정성 들여서 하고 남은 시간에 그 이론 문제 있죠. 객관식을 쫙 풀자. 뭐 이런 전략이죠. 예.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전략이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물론 이론에 자신 있는 분이야 객관식 문제부터 먼저 풀어도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객관식 문제를 먼저 풀어요. 왜? 전 잘하니까. 근데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막 숙달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일단 기본적인 패턴을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실기 입력하는데 43분에서 45분 정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풀 때 13분에서 15분 정도, 그러면은 이론하고 실기 합쳐가지고 한 48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죠. 58분 58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2분 동안에 그 답안 작성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USB는 꼽고 계시죠? 예. 뭐 이 회차에도 마찬가지로 USB를 꼽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지난 강의 때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뭐 설명이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뭐 배경 설명은 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까요? 일단 뭐 호수 패션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번 보시면 1번 기초정보 관리하고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거 고치는 거 나오죠.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에
그 등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죠? 그 마지막은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인데,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의 경우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반복해서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1-1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현형 상사를 등록을 하라. 자, 거래처 등록 메뉴를 누르셔서 등록을 하면 되죠. 요거는 일반 거래처니까 일반 거래처 탭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코드 번호가 3425 이렇게 되고요. 자, 엔터 치고 회사 이름이 현형 상사네요. 유형은 동시 3번 하시고, 자, 사업자 번호가 12429746224 이렇게 되죠. 대표자 성명은 부현영이고요. 자, 업태는 제조, 그리고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인데 우편번호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주소를 바로 입력을 하죠. 그래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봉로 10 이렇게 하시고 학동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에서 띄어쓰기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는 붙여 쓰는 게 나왔고요. 이제 만약에 실제 문제에서 이걸 띄어 쓰는 걸로 나오면은 한 칸씩 띄워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력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 입력했죠? 그래서 뭐 한번 확인해 보죠. 현형 상사 3425 동시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업태 종목, 사업장 소재지.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두 번째인데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이제 아래 계정에 대한 적요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빨리 등록하려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계정 코드를 입력하면 되죠. 833. 딱 치면은 바로 나오죠? 예. 833 광고 선전비고요. 그 다음에 현금 적요 9번. 현금 적요 9번에다가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9번 이렇게 하시고 소셜 마케팅 비용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대로 입력, 그대로 됐나요? 네, 그 엔터를 딱 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가죠. 정기분 원가 명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답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라. 이거 순서 암기하시라 했잖아요. 재원손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원가 명세 내용이니까 원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정기분 원가 명세입니다. 클릭하시고요. 복리후생비가 틀렸어요. 원래는 230이죠? 자, 복리후생비 클릭해가지고 여기를 230으로 고칩니다. 여기가 90만원으로 바뀌면은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뀔 거예요. 그죠? 요 금액을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230만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5억 5천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익계산서에 입력을 해야죠. 자, 손익계산서에다가 이제 제품 매출원가 클릭해가지고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5억 5천 90에서 5억 5천 바꿔야 되죠? 여기 5억 5천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5억 5천으로 바꾸고요.
그 매출원가가 5억 5,500이 되겠죠. 이걸 확인 누르면은 당기순이익이 바뀔 거라고요. 자, 확인 누르시고 당기순이익이 바뀌었죠? 네. 8,800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이 내용을 어디 입력해야 돼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쪽으로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요 금액을 바꿔야 되는데 불러오기 해주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누르고요. 여기 8,800 바뀌죠, 그죠? 그러면서 미처분 잉여금이 1억 2,500으로 바뀌죠. 요 금액을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1억 2,500이고요.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가지고 이익잉여금 1억 2,500으로 바꿔주시면 딱 마무리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보시면서 순서대로 한번 입력하는 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런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 암기해서 잘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죠. 일반 전표 입력이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눌러가지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7월 30일이고요. 회사가 임직원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대요. 확정급여형이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되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해주고요. 금액이 1,000,000원이죠. 그리고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두 번째 8월 28일이죠. 부영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단기대여금 50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답니다. 대손 처리했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단기대여금은 매출채권이 아니죠. 그러면 기타의 대손상업비를 써야 되지 않을까? 요걸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이 있다네요. 그러면은 충당금 설정액이 부족하니까 기타의 대손상업비를 쓰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럼 분개해 보겠습니다. 대변에 단기대여금이 없어지니까 대변에 단기대여금 해야 되죠. 거래처가 어디에요? 부영상사 이렇게 되고 금액은 500만원이죠.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하는데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단기대여금에 대한 거 써야겠죠. 이게 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업비를 쓰면 되죠.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업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제가 예전에 그 기타의 채권 채무 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 간의 구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세무 2급에 나올 만한 분계가 회계 1급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꼼꼼히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당연히 제 교재에는 세무 2급까지 겨냥한 내용들이 다 있죠. 예,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10월 1일이죠. 세 번째 10월 1일인데요. 한섬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수용차를 매입하면서 공채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무조건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20만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자,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공채 현재 가치가 18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요 18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단기 매매 증권 나와 있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하시고요. 요거 현재 가치가 18만 원이에요. 결론적으로 18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산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 증권을 사서 손해본 거잖아요. 그럼 그 손해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죠. 승용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7일이죠. 10월 7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BC 상사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환전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적일자가 9월 23일이고요. 도착일자가 9월 28일인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물건을 선적할 때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물건을 선적했을 때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거라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기존에 있었다고 나오죠. 외상매출금이 환전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환율은 9월 23일 걸 쓰면 되죠. 1200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돈 받은 날짜가 10월 7일이니까 보통예금 들어온 거는 10월 7일 환율로 하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하고요. 3,000달러에 1,400원이니까 받은 거는 420만 원이죠. 그래서 보통예금 420만 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기존에 있던 외상매출금 날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다? ABC 상사 입력해 주시고 요건 360만 원이죠. 그죠? 9월 23일 환율이 1200이니까 1200 곱하기 3000 하면은 360이라고요. 환율을 뭘 적을지가 좀 헷갈리죠? 근데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외환산 내역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돈을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변에 외환 차익. 그죠?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돈을 더 받았으니까 외환 차익 60만 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이거지. 날짜만 잘 보시면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10월 21일이죠? 자, 10월 21일이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였고요. 원천잉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의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다. 원천잉수율을 15.4%로 하래요. 50만원에 15.4%면은 77,000원이죠. 그리고 이걸 자산으로 해요, 자산. 우리 앞에서 봤죠? 자금운용관리 쪽에서 세금 원천잉수 당하면 뭘로 한다? 선납세금. 그죠? 선납세금은 자산 항목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해주시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선납세금. 차변에 선납세금 하고요. 50만 원에다가 15.4% 곱하세요. 그러면 77,000 나오고요. 요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문제 보니까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다고 돼 있죠? 따라서 차변에 보통예금 42만 3천원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일 그래 있죠. 영업팀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썼다네요. 거래처 임원하고 밥 먹었으면은 접대비죠. 요거를 신용카드 전표로 긁었대요. 그렇다면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죠? 차변의 접대비. 판관비죠? 금액이 얼마죠? 전표 보니까 17만 1,000원이네. 카드 전표 중간에 보면은 17만 1,000원 써 있어요. 그 대변에 미지급금 하면서 거래처를 어디로 한다? 카드 결제하니까 카드사로 해야죠. 자, BC카드 입력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문제를 다 풀었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갑니다. 문제 3번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문제를 쭉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것입니다. 9월 30일 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그럼 유형이 10일이죠, 10일. 물건 팔고 세금 계산서. 그래서 9월 30일 하고요. 유형 10일.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약간 하단 보니까 품목이 의류돼 있네, 의류. 그리고 수량은 1000개고요. 단가가 얼마예요? 5만원입니다. 그럼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부가세 50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공급 처명은 어디다? 세금 계산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영광 패션이라고 써있죠.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가 되는 거죠. 전자로 받았으니까 전자여부의 여, 분계는 혼합 하시면 되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십니다. 보통예금으로 3천만원 받았대요. 차변에 보통예금 3천만원. 나머지는 매출이니까 받으러움이죠. 차변에 받으러움 2,500만원. 예,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난한 형태의 분계죠. 두 번째 보십니다. 자, 10월 28일이고요. 본사 영업직원이 그 업무에 쓸 자동차를 샀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면은 불공이죠, 불공. 3천만원에 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예, 그리고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한다. 그럼 미지급금을 쓰면 되죠, 미지급금.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는 불공이니까 유형을 54로 하시고요. 자, 품목은 뭐다? 자동차. 공급가액 얼마? 3천만원. 공급처는 우주자동차. 전자로 받았죠? 전자여부요. 자, 불공사유 F2 눌러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쪽이죠. 자, 3번 이렇게 하시고 분계 혼합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분계를 하면 되는데 일단 차량이니까 차변에 뭐라고 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시고요. 돈을 나중에 주니까 대변에 미지급 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불공사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11월 5일이고요. 영업부 직원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요. 강사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전자계산서고 뭐 면세죠, 면세. 돈을 그냥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유형이 53입니다. 53. 자, 면세. 계산서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면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카, 면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는데 대부분 면세라고 보시면 면세. 자, 53 면세하시고 품목은 뭐 교육하면 되지, 교육. 공급가액이 55만 원이고요. 공급처명은 서석 컨설팅, 그죠? 전자로 갔으니까 전자여부여 붕괴 혼합 이렇게 하시고, 원재료가 아니고 뭐예요? 교육이니까 교육훈련비죠. 근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판관비. 그리고 계약금 10만 원이 있었다 했죠? 요거는 선급금. 대변에 선급금 가지고 10만 원 하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미지급 금 이렇게 하면 되죠. 미지급 금. 네, 넘어가시겠습니다. 다 보면은 미지급 금 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미지급 비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험 주관처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 또 두 개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냥 우리 그러니까 시험 관점에서는 미지급금을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실무에서야 약간 융통성 있게 하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이것저것 막 외우지는 마세요. 더 헷갈려. 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 이야기 드리고요. 네 번째 하죠. 네 번째. 11월 10일이죠. 비사업자인 박사원한테 제품을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대요. 그럼 매출이고요. 현금 과세면 22번이죠. 유형은 22번이고요. 품목은 제품이고 공급가액에 200만 원을 넣어야 될까요? 220만 원 넣어야 될까요? 현가나 카과, 건별은 부가세까지 같이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문제에서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니까 220만 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 구분이 되겠죠. 엔터. 공급처 어디에요? 박사원이죠, 박사원. 네, 붕괴는 혼합이고요. 현금 받아, 현금.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넘어가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12월 15일이죠? 호주에서 기계장치를 수입을 하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네요? 그럼 요건 유형이 어떻게 돼요? 55번이죠? 자, 55번. 자, 품목 보실게요. 품목. 기계장치. 과표가 5천만 원이죠? 세금과에서 보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급처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수입에 관련돼서는 세관을 하죠, 세관. 그죠? 그리고 전자여부는 붕괴는 혼합. 이렇게 하시고. 수입 붕괴하면요, 부가세만 나옵니다, 부가세만. 요것만 붕괴하셔야지 또 불필요하게 원재료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에서 또 부가세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가세 회계 처리만 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금 하시고, 대변은 어떻게 해요? 대변에 보통예금 납부했으니까, 보통예금. 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6번을 푸네, 6번. 6번 이거 맞고요. 5번 볼게요, 5번. 일단 6번부터 먼저 풀었어요. 예, 6번 풀었고. 아, 제가 보다가 약간 좀 착각했나봐요. 일단 6번 답이 오고요. 부가세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뭐 성탄절 선물 줬다는 얘기 있죠? 근로자들의 성탄절 선물로 종합 선물 세트를 사고요. 카드 결제했대. 그리고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5번 문제에서는 세금 계산서 끊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럼 카드 결제로 했다고 됐으니까 유형을 뭘로 해야 돼요? 매입이죠? 57 카고합니다.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7 카고하고요. 품목은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죠.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은 공급가 100, 부가세 10 이렇게 구분되겠죠. 공급처 명은 어디예요?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자, 신용카드사 F2 눌러서 문제에서 하나카드, 하나카드. 두 번째로 하고요. 자, 붕괴는 혼합합니다, 혼합. 생산지 근로자의 선물이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하는데 500번대 코드죠. 500하고 800 구분 잘 하셔야죠. 그리고 카드 긁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하면서 거래처를 어떻게 한다? 하나카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예, 됐죠? 예, 이렇게 해서 6문제 다 풀었습니다. 잠깐 좀 확인 좀 해볼까요? 예. 9월 30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10월 28일 했죠? 불공. 그 다음에 11월 5일 면세했고, 11월 10일 현과 했죠? 그 다음에 12월 10일 카과 했고, 마지막으로 12월 15일. 예, 입력이 다 됐네요, 그죠? 예. 약간 혼란해서 죄송합니다. 5번하고 6번 순서를 약간 바꿔서 풀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었고요. 아, 2번도 잠깐 확인해 볼까? 그죠? 일반적 입력에서. 자, 7월 30일 확정급여형. 8월 28일 단기대여금. 자, 10월 1일 공채. 10월 7일 외화외상대금 회수. 그 다음에 10월 21일 이자 수익. 11월 1일 접대비. 예, 맞게 돼 있네요. 문제 풀다 약간 헷갈리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풀다 보면은 아주 간혹 빼먹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잠깐 저처럼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날짜만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요. 뭐 천천히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붕괴를 좀 잘한다는 전자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좀 시간이 빡빡합니다. 예, 그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떤 그 입력된 것 중에 오류 고치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20만원 현금 지급했대요. 여기에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당연히 일반 전표 쪽에서 오류가 났겠죠. 그래서 8월 15일 합니다. 자, 접대비라고 써있는데 알고 봤더니 생산부분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래요. 그럼 접대비가 아니고 복리후생비죠.
그리고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 쓰면 500번대. 그래서 복리후생비하고 500번대 코드 이렇게 쓰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2일인데요. 공사대금 200만원을 지급했고요. 수익적 지출을 했답니다. 그럼 뭐 수선비 이런 걸로 했겠네요. 근데 50%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부가세 내용이 없네요. 얘도 일반 전표란 얘기죠, 그죠? 9월 22일. 자,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절반은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간에 뭐 건물이라고 하나 넣어야겠죠? 중간에 한 줄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표 삽입할 전표 삽입. 그래서 밑에 줄 클릭하고 전표 삽입 누르면은 중간에 이렇게 한 줄 뜹니다. 차변에 건물 하고요. 금액을 100만원 바꾸면 되죠. 50%씩이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는 거는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추가적인 붕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도 다 했네요. 문제 5번 보십니다. 결산이고요. 일단 결산할 때 자동결산, 수동결산 구분하시라고 했죠. 만약에 구분이 어려우면은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있는 요 결산자료 입력을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하시고 뭐가 자동인지 봐야죠. 자, 1번은 소모품이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두 번째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네. 여기 퇴직 충당 써있는 거 봐가지고 자동결산 같죠? 그 세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그죠? 그러면은 2번하고 3번이 자동결산이고 1번이 수동결산이란 얘기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할게요. 그리고 2번, 3번 하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한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자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2020년 9월 1일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했답니다. 그럼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현금 뭐 이랬겠죠? 문제에서 9월 1일 날 뭐 처리했다고 하니까 확인하고 해볼게요. 물론 안 해도 되는데 정 찝찝하시면 해보세요. 자, 분계장 가셔가지고 자, 9월 1일 분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예금을 45만원어치 샀는데 이걸 자산으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게 33만원이랍니다. 남은 거는 자산 처리하잖아요. 그럼 쓴 게 얼마란 얘기예요? 12만원이란 얘기죠. 45 빼기 33이니까 12만원을 썼다는 거죠.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쓴 걸 어떻게? 비용 처리. 차변에 소모품 비로 하면 되고요.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소모품 사용액이 33만원이래. 기말에 남은 게 33만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그래서 소모품 사용액이 33만원이니까 쓴 걸 비용으로 하면 되죠. 그죠? 자산으로 처음에 했으니까 쓴 걸 비용 처리하면 돼요. 영업부니까 소모품 비 하시고요. 자, 33만원 이렇게 합니다. 쓴 게 33만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모품은 대변을 보내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용액이 33만원이니까 비용 처리할 게 얼마? 33만원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12만원이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는 풀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퇴충 설정하는 거 있죠? 자, 결산자료 입력 가셔가지고요. 1월부터 12월 입력하고 추가적으로 반영하시면 되죠.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자동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메뉴 위에 퇴직 충당 버튼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생산직 추계액 2,000, 관리직 추계액 2,000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제조 이쪽 추계가 2,00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판관 쪽 추계액은 2,000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추가 설정액이 500, 600으로 자동 계산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합니다. 결산 반영을 하면은 제조원가 퇴직급여 500, 판관비 퇴직급여 600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결산이 현재 생산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 유형자산 샀네요. 4천만원이고요. 잔존가치 없고 내용요소 5년 정액법. 그러면 4천만원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 될 거고요. 생산부서가 부여하는 거니까 제조원가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에다가 금액 넣어야 되죠. 자, 기계장치 해주시고 여기다가 800만원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이제 두 문제 추가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었죠, 그죠? 이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전표 추가. 쭉 입력하고요. 한 번만 전표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예스. 자, 추가됐죠? 만약에 잘못했으면은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고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럼 과연 전표 추가가 진짜 됐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다시 가셔가지고요. 자, 12월 31일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입력한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결차 결대가 되면서 결산분계가 완성됐습니다. 보시면 퇴직급여 500 증가했죠. 감가상각비 계상됐죠. 그리고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판관비 쪽으로 또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다 했고요. 만약에 이행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은 요 이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자, 안유하시고요. 여기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또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결산까지만 대부분 하기 때문에 결산까지만 하고 장부조회하고 객관식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을게요. 예. 그래서 원래는 요것도 해야 되지만 시험 목적상으로는 결산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세무 2급에서는 이거 작성하는 것도 나오니까 차후에 세무 2급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십니다. 문제 6번은 장부조예요, 장부조회. 자, 1번.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다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이건 재무상태표를 가야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클릭을 합니다. 6월 30일 해야죠.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 총액이 얼마예요? 998135죠? 그리고 유동부채 금액은 417651.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은 대략 5억 8천 얼마가 나와요. 예, 요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답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예. 뭐 제가 직접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략 5억 8천 얼마 정도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내용을 메모를 해가지고 그 답안 작성 메뉴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고서 푸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란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보니까 부가세 신고서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으니까 부가세 신고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왼쪽 위에 부가가치 탭을 눌러가지고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클릭.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엔터 치면 되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이름도 기네. 자, 어디 있을까요? 요 밑에 보시면 나오죠? 예.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15만원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공급 가액이고요.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15,000원을 써야죠. 15,000원. 요게 답입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 고정자산 매입액은 얼마인가? 요것도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되겠네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서 고정자산 매입. 매입 세액으로 봤죠? 그러면 420. 요걸 써주셔야 맞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실 다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못해도 45분에는 주파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